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 해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사람들입니다. 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어깨도 좀 움츠려지고 또 난방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난방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난방비는 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뭐 한별 씨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 많이 드시죠? 네, 많이 듭니다. 항상 난방을 입고 오셔서 초반부터 왜 부끄러워하세요? 초반부터 무리수 한번 던졌어요. 매주 보니까 난방이더라고. 예, 이렇듯 에너지 절감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두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관리비가 부쩍 많이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문에 뽁뽁이도 붙이고 또 내복도 챙겨 입으면서 나름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집에 가면 내복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내복을 네,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 선조들의 온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흑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는 차가운 냉기를 전달해주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죠. 그러니까 보면은 온돌이 바로 이 첨단 과학이 집약된 냉난방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뿐만 아니라 먹는 거 역시 과거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웰빙을 필두로 가장 자연적인 것, 가장 자연 친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이 의외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요, 모방한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연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과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첨단 과학 요 말이 떠오르는데 이 자연에서 과학을 얻는다 쉽게 감이 잘 안 와요.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만 보더라도요. 천연 화장품, 천연 성분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자연에서 얻는 기술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기술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찮게 여겼던 개미도요, 우리에게 특별한 과학을 줄 수 있는 생체 모방 기술.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옷과 털에 달라붙는 독구마리 씨앗에서 착안한 벨크로. 모기 주둥이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찌를 때 아픔을 줄여주는 체열침.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상어의 미세돌기를 적용해 만든 전신 수영복. 이처럼 우리는 자연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체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모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생활 속 제품의 디자인부터 미래의 의료 기술까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생체 모방 기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네. 식물, 곤충, 동물 등 자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체 모방 기술.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건 사실 자연에 비롯돼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은요, 이 생체 모방 기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북이를 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북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원리 아닙니까? 그쵸.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로 바꾼 게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거죠. 역시 명 MC. 또 뭐가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영화. 영화로. 저는 외화. 미션 임파서블 4를 보면은 이 높은 빌딩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막 걸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거미에서 영감을 얻은 것처럼 그런 신발이나 뭐 장갑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 준 선물, 자연에서 찾은 보물이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자연과 인간의 상부상조, 창의적인 모방 작품으로 탄생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생체 모방 기술이 만든 놀라운 탄생물을 여러분께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진 치타는 세계 로봇 공학자들이 가장 모방하고 싶은 도전 대상인데요. 실제 치타의 뼈와 구조를 모방해 만들어진 로봇이 있습니다. 31kg의 육중한 몸무게로 33cm의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는 능력을 지녔는데요. 재난 현장 등에 투입될 로봇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에 최적화된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 인류에게 주어진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진화를 거쳐 검증된 생명의 지혜를 모방하는 생체 모방 기술. 단순히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철저히 탐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기술로 탄생한 로봇이 우리 사회에 이로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 초소형 로봇은 마치 모기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데요. 이 작은 로봇이 악당에게 주인공의 위치를 전송해 정보를 전달받은 로봇이 폐가를 공격하고 맙니다.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초소형 정찰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 국방특화연구센터에서는 아주 작은 생물체들을 모방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생체 모방 초소형 자율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적군의 눈에 띄지 않게 전장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감시, 정찰, 정밀 폭격 유도 등의 작전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유난히 작은 곤충을 모방해 만든 로봇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길이가 2cm도 안 되는 초소형 로봇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예. 대체 어떤 건가요? 이 벼룩 로봇인데요. 저희가 벼룩의 점핑 원리를 모사한 그런 그 벼룩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예,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로봇인데요. 몸 길이가 2cm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렇게나 작을 줄은 몰랐는데요. 작은 크기와 도약 기술 덕분에 장애물이 많은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용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봇이라고요? 너무 조그만데요? 예, 저희가 벼룩에 뛰는 원리를 모사해서 만든 점핑 로봇입니다. 네. 이거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예, 들어보셔도 됩니다. 너무 작아서 로봇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벼룩 로봇은 재난 구조 상황에서 좀 큰 로봇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좁은 공간에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그만 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동 좀 해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안될것 간단하게 같은데?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벼룩 로봇은 자신의 몸 길이보다 30배나 넘는 높이를 순식간에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바로 벼룩의 뒷다리 구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높이 뛰어오르네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근육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접는 근육하고 펴는 근육. 근데 벼룩한테는 근육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근육이냐면 펴는 근육을 당겨주는 근육인데요. 그래서 벼룩은 먼저 다리를 접은 다음에 토크의 방향을 바꾸면서 다리가 펼쳐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쉽게 릴리즈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벼룩은 이러한 도약 원리를 이용해 몸 길이의 100배가 넘는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한 곤충으로만 알았던 벼룩이 국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생물체의 신비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곤충뿐 아니라 식물의 움직임도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생체 모방 로봇 연구에 주력하는 서울대 연구팀은 곤충뿐 아니라 새나 식물 등 다양한 생물체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생물체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로봇을 연구하고 계세요? 네, 저는 생체 모방 로봇으로서 파리지옥 식물을 모사한 파리지옥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리지옥은 파리, 거미 등의 곤충이 다가오면 0.1초 만에 잎을 닫아버리는 식충식물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이 파리지옥 로봇입니다. 저희는 파리지옥 잎이 갖는 독특한 성질인 쌍안정성에 착안을 하여 저희는 그것을 탄소섬유 복합제로 인공적인 파리지옥 잎을 만들어서 파리지옥과 유사한 빠른 움직임을 갖는 파리지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지옥 잎이 빠르게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잎 자체가 가진 구조적 특성 때문인데요. 로봇은 바로 파리지옥 잎을 이루는 섬유질의 특징을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제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탄소섬유 복합제는 하나의 결로서 파이버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서로 다른 직교하는 방향으로 적층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로봇의 잎은 실제로 파리지옥처럼 탄소 섬유가 한 층은 가로로 다른 층은 세로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은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비행기 날개 끝단에 적용을 해서 일반 활강할 때에는 날개가 수평으로 유지하다가 특정 필요하는 상황에서는 날개를 순식간에 접어 올려서 변형하는 모핑 날개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더 작은 크기에서도 빠른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서 수술용 도구로서 집게나 아니면은 절단기와 같은 그런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리지옥 로봇은 물체가 닿으면 금속 센서의 전압 변화가 발생해 마주보는 두 잎이 서로 다른 극이 되면서 순식간에 달라붙어 덫을 닫아버리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물질을 만들면 로봇이나 인간의 인공 근육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5억 년 진화의 비밀을 풀어내 인간의 삶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생체 모방 기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말처럼 자연에서의 배움이 인간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우리가 현대 문명 그리고 자연 어떻게 이런 과학, 현대과학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첨단 과학마저도 그 첨단 과학의 산물이 뭡니까? 로봇 아닙니까? 로봇마저도 생체 모방 기술에서 탄생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네, 예. 그렇죠. 이 육중한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치타의 구조를 이용한 치타 로봇이 만들어진 것처럼 얼마 전에는요,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는 인체 생체공학 신발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요? 40km야? 이거 타면? 이 생체공학 신발은요, 그 힌트를 타조의 다리에서 얻은 건데요. 타조의 아킬레스건 관절을 그대로 모방해서 인간도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한 거죠. 실제로 뭐 타조나 치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능력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서 뭔가 배우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곤충입니다. 파리, 모기 이런 곤충도 되게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한테도 과학기술이 탄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우면서도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특히 이제 벼룩 같은 거 있잖아요. 벼룩 우리한테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좀 미워요. 더러움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웬만한 며느리들 시댁식구보다 더 미울 수 있어요. 왜냐, 해주는 거 없이 미워. 벼룩은 간마저 잘 안 빼주잖아요. 그죠? 한간엔 간이 없다는 소문도 있어요. 근데 그 벼룩이 무리를 걷는 그런 로봇으로 재탄생이 됐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벼룩이 좀 더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프력, 뒷다리의 점프력만은 엄청나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들풀조차도 그것만으로도 배울 점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혹시 곤충이나 동물 그리고 또 식물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는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디자인? 이게 목이나 팔이나 벼룩에서 디자인을 얻은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곤충에서도요, 이 예쁜 생김새를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게 사실 되게 과학적이면서도 이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에게도 엄청난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을 모방한 디자인은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 그러니까 오래 유지가 되고 오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술이 삼위일체를 이룬 생체 모방 디자인의 세계를 안내해드립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걸작을 만든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연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기발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는데요. 생체의 모습은 곧 디자인이 되고 생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신기술이 되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과 디자인의 만남. 생체에서 모티브를 얻은 디자인은 이 기능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얻었는데요. 동물의 특성을 그대로 본뜬 디자인부터 인테리어에까지 적용된 생체 모방 기술. 이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의 세계,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옛날 옛적 수렵 생활하던 원시인들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야생동물의 발톱 덕분이었는데요. 뾰족한 발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냥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던 겁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동물의 생김새와 특성들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술로 재탄생되었는데요. 디자인의 모태가 되는 동물은 비단 포유류뿐만이 아닙니다. 파충류부터 조류는 물론 어류까지 다양한 동물의 모습이 획기적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의 특성을 그대로 디자인해 외형은 물론 그 기능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벽을 타고 오르는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은 수백만 개의 마이크로 선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게코도마뱀의 원리를 응용해 접착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접착 테이프는 공정과정, 의료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00마일 이상을 주파하는 일본의 신칸센은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열차인데요. 하지만 이 특급 열차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무시무시한 소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차의 앞면을 물총새 부리의 모습으로 디자인하게 되었는데요. 물총새는 물속의 물고기를 사냥할 때 특유의 부리 모양 덕분에 물이 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소리 없이 빠른 열차를 개발했습니다. 보거목 어류인 거북복은 낮은 학력 계수와 단단한 외골격 덕에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는데요.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디자이너들은 거북복을 새로운 자동차의 모델로 삼고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거북복을 닮은 자동차가 탄생되었는데요. 이 자동차는 모습뿐만 아니라 기능성 또한 거북복을 닮아 역대 최저 수준의 학력 계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의 모습이나 특성이 생체 모방 디자인에 적용된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테리어에 이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네요. 지금 저와 함께 곧바로 가보시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신개념 주택 패시브 하우스. 이곳에서 생체 모방 기법을 적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집에도 생체 모방을 적용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반 집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장님. 집안에 정체 모를 기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반 기둥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요. 이 기둥 도대체 뭔가요? 지금 이 기둥처럼 생긴 이게 흰개미집의 원리를 적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요? 원래 흰개미의 집이라고 하면 구멍도 좀 뚫려 있고 그런데 네. 전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바깥에서부터 굴뚝처럼 이 파이프로 이 밑에 연결이 되어 있는 흰개미집의 원리를 적용한 기술입니다. 이건 냉난방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흰개미집은 땅속으로 속이 빈 흙탑을 세운 후 흙탑의 아래와 위에 구멍을 뚫어 아래로는 바깥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위로는 안에서 사용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똑똑한 흰개미들이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거죠. 집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해 난방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에는 아주 춥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전 세계 몇 안 되는 이 온도차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더운 기후를 예냉시켜서 실내에 시원한 공기를 넣고자 하는 거고, 또 겨울에는 아주 추울 때 예열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집 바깥서부터 땅속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어진 파이프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집은 바깥에 아주 더울 때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이쪽으로 추출되고, 또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이 실내로 추출이 됩니다.
이곳에서 딱정벌레의 껍데기 표면을 모방한 인테리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딱정벌레의 껍데기 표면에 물이 맺히는 현상에서 착안한 쿨링 라디에이터였는데요. 쿨링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집 내부의 습도를 낮춰 뽀송뽀송한 집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 외부에서도 역시 생체 모방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풍력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풍력기의 날개는 고래의 지느러미에서 본따 디자인한 작품으로 고래는 잠수할 때와 방향을 전환할 때 지느러미를 사용하는데요. 고래 지느러미를 닮은 날개를 가진 이 풍력기는 전기를 만들어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연의 생체는 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처럼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하겠습니다. 네, 생체 모방 디자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자연을 좀 더 소중히 하고 잘 보존해서 더욱더 많은 생체 모방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야, 이건요, 예? 흰 개미가 집을 짓는 원리에서 착안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사실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실행이 됐었어요. 네. 라이트 형제 아시죠? 알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 만드신 라이트 형제는 사실 이 새들이 활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비행기의 방향 전환하는 거를 고안을 해냈고요. 그리고 또 배 유선형 디자인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물고기의 몸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고 하니까 진짜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생체의 형태를 모방해서 디자인했을 경우에 곡선미가 살아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 생체 모방 디자인은 자연스럽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연 속 숨은 기술, 생체 모방에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야, 더 다채로운 분야에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대자연의 신비가 만드는 신산업, 생체 모방,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판도걸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날렸는데.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겨울이라고 난방비 정말 아끼려고 내복을 오네. 야, 여기 또 YTN 난방비까지 걱정해 주시고. 사실 자연이라는 게, 과학도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놀랬습니다. 오늘 또 새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증조 할아버지가 자연인 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학습이나 자연학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산소 가는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니까 벌초하는 것처럼 중요하냐고요. 자연학습, 현장학습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때는요, 주어진 정보만 얻지만 이렇게 체험학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면 통합적으로 자기가 궁금한 것을 찾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네. 예, 제가 그냥 괜한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생태학습에 초점을 둔 유치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자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부쩍 이 생체 모방 기술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언제부터 좀 시작된 건가요? 네, 원시시대 사람들은요, 육식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을 보고 화살촉 같은 칼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인간들은 그 인류의 시작은 자연에서부터 배우고 느끼고 모방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생체 모방이 발달한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명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연, 그렇죠? 이 생체 모방 기술, 정말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 생활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정말 풍요로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이 생체 모방이라는 용어는요, 네네. 1997년 제닌 베니어스라는 동물학자,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누구요? 제닌 베니어스라는 동물학자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약간 혀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약간 좀 굳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생체 모방에 관련된 거는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연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 생체 모방은 예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폴리네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아웃리거 카누는요, 그 콩깍
사각지가 물 위에 뜨는 것을 보고 발견을 했고요. 또 호주 원주민들은 새의 날개를 모방해서 부메랑 아시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뗏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것을 보고 만들어진 거고요. 또 이 날카로운 철사로 만든 철조망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치는 목동이 장미가시 덩쿨을 이제 보면서 그걸로 고안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이나 가방에 그 지퍼 대신 사용하는 벨크로 아시죠? 벨크로. 찍찍이. 찍찍이. 그거는 이제 1941년 알프스 하이킹 도중에 옷에 달라붙는 그 도꼬마리. 도깨비 바늘. 그것에 착안해서 발명을 한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연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 찍찍이가 원조 아닙니까? 하지만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체계화시켰고요. 그리고 파스텔르는 곰팡이를 보면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생체 모방 기술은 언제 출발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자연에서 시작된 삶의 지혜와 과학기술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된 건 최근에 이르러서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에 드디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보다 더 정교하고 친환경적인 게 바로 자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연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을 때 독수리 날개를 연구했고요. 또 빨리 달리고 싶을 때 맹수의 유선연 몸매를 흉내냈던 거죠. 그래요? 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모방이 화두입니다. 생체 모방, 그리고 생체 모방 기술, 생물 영감 등 이름도 아주 다양한데요. 신소재 개발 연구실, 건축 설계 사무소, 그리고 디자인 개발실, 심지어 이동통신기술 연구소까지 자연을 모방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바로 자연을 관찰하는 인간의 눈이 훨씬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또 작은 거 있죠. 나노공정. 이것의 발달로 자연계의 아주 작은 것도 관찰하고 따라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생체 모방 기술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있잖아요. 그때 많이 접해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 수영 선수들이 그 전신에 쫙 달라붙는 그 수영복을 다 입고 나와갖고 또 성적도 좋았어요. 뛰어난 성적을 거둠으로써 이게 왜 그러냐? 상어의 비늘을 모방을 해서 만든 기술로 굉장히 그때 생체 모방 기술이 굉장히 어떻게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14년 전에 한창 공부할 때였죠. 생체 모방 기술은 미래 세계를 먹여 살린 10대 기술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운송, 신소재, 약학, 건축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생체 모방공학 분야에서 탐구하는 생명체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을 나는 조류나 육지의 포유류, 어류까지 한계가 없습니다. 지구 끝이 아니라 그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할 걸.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곤충이 생체 모방 기술의 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곤충. 네. 생긴 것도 징그럽고 자꾸 초라해서 딱히 뭔가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곤충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사실 곤충을 좀 무시하긴 하잖아요. 부르기를 벌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곤충 그리고 벌레 사실 하찮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곤충이 생체 모방 기술의 그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대부분의 곤충은요, 지능이나 인지 능력이 인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보니까 또 로봇 분야에서도 이 곤충의 신체적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퀴벌레 아시죠? 네네. 엄청 잘 올라가고 막 다니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지면을 그 바퀴벌레의 다리를 응용해서 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고요. 또 은밀한 정찰, 이렇게 남의 것을 정보를 캐기 위한 그런 정찰은 파파라치. 파리나 소금쟁이를 응용해서 그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또 곤충이 나는 원리를 활용한 초소형 비행 로봇 있죠. 잘 보이지 않으면서 엥 하고 나는 로봇은요. 수색이나 구조, 환경 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곤충의 능력이나 생김새보다도 우리가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체 모방을 했다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곤충의 감각 시스템이나 생태계 특성을 활용해서요, 인간의 삶을 편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미가 네. 엉덩이에서 거미줄 쭉쭉 뽑아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거미줄이 대단합니다. 이 거미줄은요,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10배는 강하면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미줄을 이용한 신소재는요, 수술 시에 상처를 꿰맬 수 있는 실로도 적용이 되는데요. 몸속에서 저절로 녹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한 뒤에 병원에 찾아가서 실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장수풍뎅이가요, 습도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예, 이것을 응용해서 습도계를 또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야간에 활동하는 나방이나 모기 같은 네. 그 곤충의 겹눈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LED 개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곤충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곤충 산업이 3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예. 가장 큰 실험실인 자연에서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게 바로 곤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삶 곳곳에 곤충의 단면이 곳곳에 있을 텐데요. 이런 곤충 자원에 우리 세계 최고인 IT 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접목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해봅니다. 아주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싸이의 이 말춤도요, 생체 모방으로 얻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모방을 해서 말춤을 만들어 세계에 진출을 하게 됐으니 제2의 싸이, 제3의 싸이가 자연 모방, 동물 모방의 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IT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마케팅 등 조금 더 세분화된 분야로 접목되는 생체 모방 기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몰랐네요. 네. 사실 이렇게 매일 인공적인 불빛만 보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별빛 보니까 이제 안구 정화도 되고 뭐 그래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과학기술이 영감을 얻고 모방을 해서 기술이 탄생한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신기하죠. 네, 이런 환경에서 놀라운 기술이 있는 건데요. 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캠핑장에는 뭐 얘기해봤자 별빛이나 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유, 저는 압니다. 뭐요? 쉬워요. 굉장히 쉽네요. 네, 뭘까요? 그냥 쉬워요. 반딧불입니다. 오, 쉽네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정답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반딧불이가 사실 모방한 과학기술은요. LED입니다. LED. 네, 우리가 요즘 너무나 각광받고 잘 쓰고 있는 LED인데요.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딧불이를 모방을 해서 고효율 LED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기술은요, 렌즈를 만들 때 렌즈가 반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 때 반사 반지 코팅수를 입혀요. 반사 반지요? 예, 반사를 방지하기 반사 위해서. 반지. 예, 예.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생체모사 나노 구조를 틀에서 한 번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방사 방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과거에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열매에서 얻은 재료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열매에서 얻었어요. 알아요. 네. 그 학교에서 맨날 가르칩니다. 수세미 아니에요, 수세미. 오, 열매로. 오늘 제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제가 수세미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옆에 수세미 있으니까 좀 알아요. 이렇게 맞히는 거죠. 컨닝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컨닝했어요. 네, 수세미 열매를 말리면요, 이렇게 그물망처럼 섬유 조직만 남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까칠까칠해요. 이 왜 성격이 수세미 같다 이러면은 아주 까칠한 성격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헤어가 수세미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까칠까칠한 걸로 몸도 닦고 그리고 그릇도 닦고 그런 타월을 만들어서 쓰게 된 거죠.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체 모방은 자연과 뭐 어떤 생명에서 얻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에서도 우리가 첨단 과학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람에서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에서. 예. 예. 사람의 능력이나 구조, 그 생김새에서 모두 생체 모방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어떤 부분에서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후각이 민감한 편인데. 후각이 좀 발달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미각에서도 특별한 과학기술을 뭔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오감을 응용을 하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사람의 감각을 흉내내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돼 왔습니다. 오. 시각 있죠. 예. 눈을 통해서 만년필 크기의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귀를 통해서 마이크로폰, 그리고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각은요, 다른 감각에 비해서 그 정복이 되게 늦게 됐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냄새를 우리가 많이 맡게 되면 쉽게 좀 피로해지는 경향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독차면 난 많이 맡을 수 있어요. 많이 따라갔지, 소독차.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냄새를 맡는 것도 사람마다 어떻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바이오 전자코입니다. 전자코. 바이오 전자코. 이걸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람과 동물의 후각을 대신해서요, 그 냄새의 성분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그 화학 테러, 식품 관리에서도 또 상한 것도 성분도 다 분석해내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호. 내뱉는 그 성분을 이 바이오 전자코가 감지해서 네. 식중독부터 암까지 그 병 질환까지로 진단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 중에 생체 모방 기술을 어떤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제 머리를 모방하면 아주 특별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사이즈가 작진 않겠네요. 네, 잔머리를 잘 굴려요. 대형 컴퓨터 뭐 이런 걸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예, 뇌구조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한 뭔가 그 현주 씨의 뇌구조를 모방하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진짜 명MC입니다. 제대로 짚었네요. 이 사람의 뇌 구조에서 생체 모방 기술을 한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저절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학습하는 이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기능을 컴퓨터가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 구조는 무궁무진하죠. 발달이 앞으로. 그래요.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약간 컴플렉스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당당한 나의 이 눈. 초롱초롱해요. 이 눈. 별빛 같아요. 빨리 써요. 이 눈을 한번 어떻게 생체 모방 기술로 한번 적용을 하고, 안경 알이 없잖아요. 그러는데요? 단지 이렇게 생겼다는 이유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눈. 네, 사실 인간이 평소에 습득하는 정보의 80% 이상을 눈을 통해서 습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모방한 생체 기술들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네. 그만큼 결과물이 또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요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괜히 여기 있더라. 저 일부러 요 멘트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인체 중에서도 사실 눈이야말로 가장 최첨단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그만 눈으로 하늘과 땅, 만물을 다 그 자연색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도용한 게 바로 이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하늘, 땅, 마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 이거 다 받아주는 친구네요. 호흡이 잘 맞아요. 한별 씨 말이 맞는 게 비디오 카메라 있죠. 영상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찍는 그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비디오 카메라가 들어오는 광량을 조절하기 위한 그 노출계는요, 눈의 홍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배율과 초점을 조절하는 렌즈는 수정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읽어드리는 필름은 망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눈 중에서도 홍채를 한번 모방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옛날에 생체 인식 얘기를 할 때 본인을 인증하는 것 중에 홍채가 아주 굉장한 각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홍채를 모방을 하면 어떤 더욱더 뛰어난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예. 프랑스 가봅니다. 프랑스 프랑스. 네. 갑자기 프랑스 갔나요? 네.
1987년도에요. 프랑스의 건축가들이 파리의 아랍세계 연구소를 세웁니다. 여기 창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창문을 이렇게 눈의 홍채, 즉 카메라의 조리개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문을 27,000개를 설치했다고 해요. 신기한 것은 그 창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에 따라 저절로 닫혔다가 열렸다가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랍세계 연구소처럼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효율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연구, 개발, 투자 등이 아주 활발합니다. 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봅니다. 아, 또 갑니까? 네. 좋아요. 마일리지 많이 써야겠다. 정말 신기한. 아주 잔잔한 유머 좋아요. 감사합니다. 1882년에 착공된 130년이 넘는 동안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네. 교회인데요. 네. 네.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MC면 아셔야죠. 네? 저는 알아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스페인을 갔었습니다. 오! 예, 갔다 왔어요. 이 건물도 보신 거예요? 예? 이 건물도 보신 거예요? 봤습니다. 네, 봤어요. 성당. 그 성당인데 이게 뭐지? 사그라다 파빌리오 성당인가? 아무튼 그래요. 사그라다. 아니야, 갑자기 훅 들어왔어. 아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했어요. 그 가우디란 안토니오 가우디. 맞아요. 예, 정말 천재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 굉장히 그 성당을 정말 40년 동안 지었어요. 그 성당을. 내가 듣기로는 40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직까지 60%밖에 완성되지 못했고 그분은 지금 운명을 달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대단한 건축가예요.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 갑자기 만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스페인 한번 가시면 너무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건물 내부에요. 동물의 뼈, 야자수, 곤충, 해골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본당 회준석 천장은요. 식물 줄기를 지지하는 그 잎사귀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데요. 또 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외관은 지푸라기 있죠. 그것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조개껍질로 인테리어라는 그런 정원사를 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죠. 제가 실내 건축 전공자로서 그래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 가우디 씨예요.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가우디 씨가 무슨 명언을 네, 남겼나요? 가우디가 남긴 명언인데요. 네. 아름다운 돔이라고 해도 해골의 내부에는 비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산이 가진 완벽한 안정성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거죠. 가우디 씨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래서인지 이 겉모습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계속 자랑하십니다. 스페인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 모든 것은 자연 때문이었다. 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맞는 건가요, 선생님? 최고의 건축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우디 씨는 정말 자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스페인을 갔다 온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가우디 건축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밀가루로 반죽한 듯한 구불구불한 외형과 척추동물의 몸속에 들어온 듯한 실내. 직선으로 이루어진 반듯한 건축물에 익숙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건축물을 설계한 이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이 코르네트로다. 가우디 건축은 인간이 만든 어떤 기하학적인 건축보다 동물이 만든 건축에 가까워 보인다. 생물의 건축학의 저자 하세가와 다카시는 가우디 건축과 동물의 둥지가 연결되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동물의 둥지를 닮은 내부와 외부로, 동물의 둥지는 자연에서 재료를 끌어모아 조립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옹색하고 기이한 모양이라는 것. 하지만 내부는 둥지 주인의 생활과 재난 대비에 알맞은 공간이다. 가우디의 건축물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학적으로 더욱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가우디의 거대 건축물에 적용된 중력에 대한 고민이다. 인류가 만들어온 건축물은 다양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운 뒤 지붕을 얻는 방법이다. 하지만 동물의 건축은 이렇게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 늘어뜨리는 방법을 택한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도 이런 늘어뜨리기 기술이 적용돼 있다. 가우디는 구의 성지 교회에 매달린 사슬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설계에만 10여 년의 시간을 바쳤다. 강철이나 시멘트 등의 공업화된 건축 재료와 복잡한 구조학 계산 방식도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 가우디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힘은 모형을 이용한 구조 실험에 있었다. 이처럼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아치형 다리가 거꾸로 매달린 듯한 형태가 보인다. 쇠사슬을 묶는 고정점과 길이, 무게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장 능률적인 아치 형태를 거꾸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이 늘어지고 서로 연결돼 하중을 버티도록 구성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자연이 써놓은 위대한 책을 공부하는 데서 태어난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모두 이 위대한 책에 쓰여 있다. 이 책은 전 인류에게 주어져 있으나 이것을 읽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 노력을 기울이기에 합당한 책이다. 이것은 가우디가 남긴 말이자 우리의 손에도 그 위대한 책이 주어졌음을 알리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우디의 건축물은요, 전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건축물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차가움을 네.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서 봐서 알아요. 어떻게 나도 가서 봤는데 어쩜 저래.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아니, 솔직히 가본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동물은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지혜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배워야 할 점인데요. 우리 발밑에 기어다니는 개미, 그리고 앵앵 다니는 모기와 파리 등에서도 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발밑에 있는 거미에게도 배울 점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한다는 거. 노래를 배울 수도 있고. 거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마무리 훈훈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자, 인체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유약합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체온을 유지할 털도 없으며 나는 것도 꿈을 못 꾸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다이달로스와 페르딕스처럼 동물의 감정을 모방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생체 모방 공학은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는 인간에게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 나가기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